여당 쪽에서는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소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각기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통점을 일단 파악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뭐 얼마든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모 프로에서 한번 그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그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다 아니다는 여부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현금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사 대책의 가장 충격적인 것 하나가 그렇죠. 이사 이후 2월 4일 이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분은 입주권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현금 청산 대상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된 경우에. 근데 그 현금 청산의 금액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가가 아니라 그렇죠. 공시 가격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거나 이제 그 정도 수준.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된 데에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근접하겠고, 그렇죠. 거래가 별로 되지 않은 곳은 이제 공시 가격으로 많이 치우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긴 게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내가 100원 주고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150원, 200원 될 거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겠죠.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5억을 주고 집을 사면 나중에 내가 팔 때 이걸 4억에 팔려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래 가치 또한 이제는 재산권의 한 영역, 굉장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그러한 현금 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시세대로 나오긴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이 될 텐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후보지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조합원이 이미 확정적으로 확보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살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입주권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내가 들어가려는 곳이 입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층 노후 주거지 쪽에서의 재개발 지분은 사실은 거래가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에서 실제 동의해서 여기서 추진되는 비율은 뭐 한 10% 수준일 거다 예측은 하십니다만, 도대체 그 10%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내 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추진을 해서 되면,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 문제점은 여기서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도 매입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실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뭐 순수하게 거주 개념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여기는 뭐 민간이 할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 매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조합원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지금 당장은 조합원이 아니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건 일단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지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역 내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그게 쉽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입주권을 명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 들어오니까, 살려고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외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급격히 반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공공재개발인가 공공개발로 이제 후보지 선택된 데를 봤어요. 봤더니 한남동인가 용산구 쪽 한남 1지구인가요? 거기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사실은 돈 있는 분들이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공공 택지로 재개발로 되냐 마냐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니까 거기도 만약에 정부가 그거를 선택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뭐 나중에 그게 동의를 못 얻어서 그 사업이 좌초가 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시급하겠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그 사이에 뭐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추진하고 후보지가 된다고 꼭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어요. 뭐 대신 공공을 붙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시공사도 뭐 직접 조합이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 최대 30%까지 조합원에게 수익성도 보장해 주겠다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30%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 기대 수익의 30%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 그때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익이 있고 정부가 추진했을 때 막 용적률 완화해주고 뭐 분양가 상한제 제외해주고 이런 부분들 했을 때의 수익이 100이 있다면 민간 쪽에서 예상하는 수익의 뭐 예를 들어서 그 거기서 추가로 30%라는 개념은 아니고 공공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확인을 하면 그 중에 30%를 떼준다는 개념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저도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네. 30%가 민간이 했을 때 100으로 치면 공공을 따라가면 130이 된다. 이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준점에 대한 건 명확하게 아직 대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공공이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수익이 100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100 중에 30% 최대 30%를 민간 조합원들에게 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시면 수익성이 엄청나지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민간 쪽에서의 뉴타운 개발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한 27개 정도 되는 뉴타운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제대로 된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왕십리 있고요. 기름 뉴타운 있고요. 예, 다 나열 안 미아 하셨어요. 뉴타운. 27개 정도, 26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절반도 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상과 현실은 사실은 이 민간의 소유권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동의를 얻어서 그걸 실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가 눈앞에 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사실 이사 공급 대책보다는 기존에 발표됐던 신도시나 뭐 지금 광명 시흥 그 신도시 신규 택지를 활용하는 새로 거. 지정했던 거나 뭐 노원 쪽에 유휴부지나 과천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들을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더 시장에 효과적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조합원 비중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해요. 맞습니다. 지금 30 한 2만 가구 정도 예상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조합원 거기 때문에 순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대출 규제, 지금 같은 대출 규제가 예.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20년 사이에 주택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는 사람, 자산은 조금 뭐 한 몇 억 정도 구축을 하셨는데 이분이 LTV 70% 수준이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LTV 40% 50% 규제 적용 때문에 연끌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자금이 있어서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과 동일한 공평한 거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실수요자면 사실은 대출 규제, LTV, DTI 부분은 좀 완화해서 이분들을 적용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 3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왜 연끌을 하게 두냐는 거죠.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이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명확한 분들, 뭐 자녀가 한 3, 4명 된다든지 혹은 무주택,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혹은 신혼부부인데 장기간 이 부분을 갚을 수 있는 그 구도가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안배해야 되는 분들을 명확하게 안배는 해줘야 된다. 금융이. 그래서 안배를 해주고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해주는 걸 금융을 통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재산세의 어떤 그 보유세의 개념에서 예.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폭등 이전에 집을 2채나 3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많이.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쨌거나 그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해서 이분들이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셨어. 예.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갑자기 잡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좀 느끼시는 경향은 없나요? 이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도하게 느끼시죠. 작년 같은 경우 증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죠. 이게 증여가 많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자녀한테 증여한다는 얘기는 그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녀한테 증여해서 증여세를 뭐 40% 이상 맞더라도 사실상 이게 가치 상승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매도하지 않는 거죠. 그 가정 내, 가족 구성원, 패밀리 내에서 그 집을 분산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가지고 있기엔 세금이 너무 중과되니까. 그렇죠. 이른바 징벌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으로 두드려 맞느니 이걸 분산하자 쪽으로 선택지를 하셨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신 분이 있고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좀 정리하시라. 왜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초기에 들어와서 상당한 자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지금 시장이 뭐 코로나라는 부분에 의해서 경기 침체 상황까지 가고 사실은 실물 경기 자체가 위축돼 있는 국면이면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반드시 합리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 경제 논리에서 보면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차익이 충분하다면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시고 사실은 기타 자산에서 주택이 아닌 과세가 더 되지 않는 자산에서 어떤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대 일부는 현금화해서 다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시는 것도 지금처럼 코로나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면에서는 일부 해칭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중과 때문에라도 일부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증여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과거 같은 기준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를 보니까 우리 말하자 돈 가치가 떨어진다. 아 그렇죠. 화폐 가치가.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좀 눈에 제가 봐도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니까 이분들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는데 얘를 현금화 시켜서 혹시 부동산 쪽에서 위험이 있으면 현금으로도 좀 막 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하잖아요. 네. 12% 중과하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장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되기 힘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뭐 지금 12%에 대한 중과를 받고 샀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솔직히 제가 산 사람이라면 내가 중과를 받고 샀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가격에 포함시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취득세 포함분만큼 혹은 세금 중과된 만큼 혹은 내가 중개보수로 지불한 만큼을 포함시켜서 순수 투자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분한테는 마지노선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물 가격에 왜곡을 불러옵니다. 이분들이 한 2, 3년 보유하다 팔 때.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누군가는 12% 내고 샀고 누군가는 4% 수준만 내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인데 이게 훨씬 비싼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 가격 이하에서 손해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굉장히 왜곡을 불러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싸게 8억에 내려고 그랬어. 근데 취득세 12% 부담하는 사람이요? 9억 5천에 내놨어요. 그럼 8억 물건 바로 들어갑니다. 매물 거뒀다가 여기보다 층이 좋다. 9억 7천, 8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정말 가격의 왜곡 현상도 충분히 부정적인 거죠. 막 너무 무리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택의 최근의 보유 기간을 한 9년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지금 시점부터 중과돼서 그 받은 사람이 9년 뒤에 매물을 해놓으면 그 9년 뒤에 나오는 어떤 매물들은 중과받은 매물 아닌 매물에서 또 왜곡이 현상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득세 중과를 안 받으신 분이 나중에 보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싸게 놨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나오면 뺐다가 다시 넣는. 마찬가지로 아까 세금 중과 이슈도 이 부분들이 계속 그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전월세 시장 폭등하잖아요.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한데 여전히 상승세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만 14%가 올랐어요. 서울에서. 그 올해도 1월 기준으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 연구원님 네. 그 14% 올랐다라는 거는 네. 전체를 다 통계내신 거죠? 그렇죠. 전체 평균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접하거나 관심 있는데 보면은 네. 14%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40%막 이렇게 되게. 개별 단지로 보면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계약하신 분도 있고 1년 전에 계약하신 분도 있고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신 분도 있고 신규 계약건도 있고 이게 다 섞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 다주택자분들이 이 시장 환경,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국면에서는 100%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월세로 전가하든 그 시드머니 차원에서 전세 가격을 높게 책정을 그렇죠. 하든 이 부분들을 전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서 가격 하락 국면이 뭐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올해는 사실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폭등한 부분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 계속 세금 이슈는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정부의 의도와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저기 예. 무주택자 분들이 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예. 올해 집 살까요? 기다릴까요? 작년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 트리거는 전월세 시장이 폭등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월세 시장이 상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매 시장을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행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전월세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떨어지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단순한 화폐 가치 차원에서 보든 사실은 전세 시장에서 보든 선행지표에서의 여러 지표들을 같이 보시든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이슈긴 아닙니다만 내년에 인상한다고 해도 사실은 급격하게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면 실물 자산 쪽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셔라. 최대한 빨리. 예. 아, 이거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굉장히 저랑 같은 공감을 갖고 공감하게 만드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게 듣고 싶어서 제가 제 입 말고 우리 연구원님의 입을 듣고 싶어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